평생을 비릿한 생선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은 지독하다 코를 막는 그 냄새가 저에게는 자식을 키워낼 유일한 훈장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뼈마디가 시려울 때마다 아들의 웃는 얼굴 하나를 이정표 삼아 버텼어요. 하지만 그토록 정성껏 길러낸 자식이 내 등에 칼을 꽂는 순간 그동안의 세월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스토커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던 날, 저는 비로소 어머니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나 자신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아들에게 던진 마지막 일침과 그 끝에 되찾은 내 삶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명자입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이지요. 한때는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며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키워냈다고 자부하며 살았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산 세월이었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끝에 이제는 조금 편안한 노후를 꿈꿔도 좋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직도 선합니다. 얼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수천 마리의 생선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던 그 고단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박명자라는 이름 석자보다 강석이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때 저는 드디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손주들까지 태어나니 제가 가진 것을 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강서가 이 집 명의는 네 앞으로 미리 해두마.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네 것이 아니냐. 제 제안의 아들은 처음에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작은 장치를 하나 해두기로 했어요.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자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켜줄 울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아들은 매달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나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증까지 마친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시고 효도할 건데 걱정 마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등불이었어요. 얼마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전세로 돌려 목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본인의 사업과 손주들의 교육비에 보태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아들은 제게 본인 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나중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꼭 합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정든 집을 비워주기로 했어요.
비린내 나는 시장통을 벗어나 아들 근처에서 오순도순 살게 될 날을 꿈꾸며 저는 좁은 월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인 줄도 모른 채 저는 아들이 작성해준 부양 확약서를 가슴에 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정적인 모든 주도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도 저는 제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월세방을 옮긴 뒤 아들은 처음 몇 달간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주말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 고기를 구워 먹고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나중에 꼭 같이 살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요. 그 달콤한 말들에 취해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 보루마저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두어 번 바뀔 때쯤부터 아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예민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는 반찬을 해다 줘도 고맙다는 말 대신 냉장고 자리가 없다는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제 좁은 월세방을 찾아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버선벌려 나갔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죠. 아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연신 마른 세수를 했고 결국 옆에 있던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이번에 아들이 해외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당장 1,000만 원이 넘어요. 저희 형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집 전세금까지 다 내어준 마당에 저에게 남은 건 평생 비린내를 참으며 모아온 마지막 비상금 3,000만 원 뿐이었으니까요. 그 돈은 제가 아프거나 정말 급할 때 쓰려고 숨겨둔 제 인생의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았어요.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건 크게 전부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너에게 짐만 될 텐데 이건 좀 어렵지 않겠니? 제 거절에 아들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 자식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이 고비가 넘기면 제가 금방 채워 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 도와주시면 다음 달에 바로 큰 집 알아봐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약속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부양 확약서를 한 장 더 써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자금을 빌리는 대신 반드시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곁에서 며느리도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 모실 준비 다 됐어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쳤어요. 자식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어느 부모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생선가시가 손톱 밑을 찔러도 참고 겨울철 동상에 발가락이 짓물려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어요.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는 날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주무르더군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독이 든 성배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입금 확인 문자가 전송된 그 순간부터 제 아들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주 찾아오던 발길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면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차가운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부정했어요. 공부하는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겠지. 아들이 오죽 힘들겠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텅 빈 월세방에서 홀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 속에는 비릿한 의구심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를 모시겠다던 약속, 큰 집으로 이사 가겠다던 그 공원들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고, 저는 결국 확인을 위해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그것이 제가 평생 쌓아온 모성애라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러 가는 길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겠거니 했겠지만 마지막 비상금을 보낸 직후라 그런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저는 시장에 들러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매출을 사다 정성껏 겉절이를 담갔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을 수십 번 씻고 고춧가루 양념이 손톱 사이에 낀 줄로 모른 채 반찬통을 채웠죠. 이걸 들고 가면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도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도 조금은 녹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희망을 품었어요. 무거운 반찬 가방을 양손에 들고 아들의 아파트 복도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늘 드나들던 그 현관문 앞에서 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경쾌한 알림음이 아니라 심장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습니다. 띠띠띠. 잘못 눌렀나 싶어 손가락을 떨며 다시 한번 번호를 입력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차디찬 기계음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수신 차단. 내 자식이,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내 아들이 어머니의 번호를 스팸 취급하며 막아버린 것이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복도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결국 저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직원은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피하라 하더군요. 제가 사정사정 하며 묻자 직원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사흘 전에 비밀번호 바꾸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최근에 어떤 노인이 자꾸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제 앞에 찾아오니까 절대로 문 열어주질 말고 출입을 철저히 막아달라고요. 관리실에도 공식적으로 요청해둔 상태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토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 한마디에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행성 비린내를 문신처럼 몸에 박아가며 키운 자식이 이제는 그 냄새가 역겹다며 저를 정신나간 노인네 취급하고 있었어요. 돈 3천만 원에 어머니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아예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작정한 것이었죠. 복도로 다시 올라온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인터폰을 돌렸습니다. 한참 만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남편이 사람 시켜서 다 막아달라고 한 거 못 들으셨어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강성이는 어디 가고 너희가 왜 내 번호를 차단해? 돈 3천만 원. 그거 받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울음 섞인 물음에 며느리는 비웃듯 대꾸했어요. 돈 3천만 원 준 걸로 평생 유세 떨 생각이셨어요? 그 정도는 자식 키우면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할 테니까 다시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가시라고요. 뚝 끊긴 인터폰 소리가 복도의 냉기와 섞여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에 들린 반짱 가방에서는 익어가는 겉절이 냄새가 진동했죠. 그 향긋했던 배추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리도 비리고 역겹게 느껴지던지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키운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고 자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문 앞을 등지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복도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미련이라는 몹쓸병이 남아 있었어요. 강석이가 그럴 일 없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부추긴 것이겠지. 제 자식만큼은 괴물이 아닐 거라는 그 마지막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이라도 붙잡고 진심을 묻고 싶었어요. 몇 시간을 찬바람을 맞으며 기다린 끝에 저 멀리서 퇴근하는 아들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제 손길에 닿자마자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듯 거칠게 뿌리쳤죠.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눈빛은 예전에 그 선량하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서늘하고 날카로운 마치 모르는 타인을 대하는 듯한 그 눈빛에 제 가슴은 난돌지당했습니다. 제가 빌려준 3천만 원은커녕 제가 살아온 그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차 앞을 막아서며 울먹이자 아들은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3천만 원 가지고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법대로 할 테니 이제 내용 증명이나 기다리세요. 급발진하며 멀어지는 차 뒤로 매연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매연보다 더 독한 것이 자식의 말 한마디였어요. 비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주기로 했던 부양비 입금이 끊긴 것은 물론 제가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경기도의 그 아파트가 이미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이 급매를 내놨다며 이미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라고 귀띔해줬어요. 그 집은 제가 평생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읽어온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주면서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계약서까지 썼던 그 집이었어요. 아들은 손주들의 등록금을 핑계로 제 마지막 비상금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돌아갈 유일한 집마저 팔아치우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길거리로 나앉든 말든 그저 제 주머니에 든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내려는 그 잔인함에 저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저는 문득 벽에 걸린 거울 속의 저를 보았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으며 손등은 생선가시에 찔린 흉터로 가득한 노파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노파가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자식이라는 허상 뒤에 숨어 네 인생을 도둑맞고 살 거냐고 말입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자식이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저 또한 법대로 답해주기를 결심했죠.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서와 아들의 확약서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들이 이제는 제 인생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저는 단호하게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참았던 굴욕의서를 끝내고 박명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선 냄새가 밴 시장 옷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작성했던 공증 서류와 그동안 무시당했던 문자 기록, 경비실 직원의 증언을 챙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그 의무를 저버리면 증여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즉시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체 소송과 3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들이 몰래 내놓았던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어요. 아들이 제 노후를 팔아 자식 유학 자금을 대려했던 그 자금줄을 단숨에 묶어버린 것이었죠.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빨랐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가압류로 인해 파기될 위기에 처하고 아들의 은행 계좌까지 압박이 가해지자 그제야 조용하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흘 뒤 제 집 현관문이 부서지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 계약이 깨지면 저희 길바닥에다 앉아요. 아들의 절박한 외침에 저는 문을 열는 대신 조용히 도어록 설정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의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바꿔버렸습니다. 띠띠띠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속의 비린내도 한꺼풀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사이에 두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바꾼 비밀번호가 내 인생의 답이었다. 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내 목숨이었는데 너희는 그걸 스토커의 집착 정도로 여겼지. 이제 그 목숨 내가 다시 걷어가마. 법대로 하라고 했지? 지금 내가 하는 게 바로 법이다. 며느리가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쏟았지만 제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그들의 만행은 이미 용서의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파트 지분과 가로챘던 3천만 원을 모두 환수했어요. 아들 부부는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되었고, 저는 그 재산을 정리해 깨끗하고 안전한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텅 빈 집에 앉아 작은 향초 하나를 켰습니다. 평생 제 몸을 괴롭히던 생선 비린내가 사라진 자리에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차올랐어요.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며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세월. 비린내 나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일의 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명절 시작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